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입니다. 지은이는 이건후, 이서원, 펴낸 것은 샘터사입니다. 저자 이건후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자 이서원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이다. 상담 전문가로 25년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와 25년 경력의 상담 전문가가 나누는 지혜롭고 명쾌한 인생 문답입니다. 이건우 교수와 이서원 소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주제로 나눈 대화를 구성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저는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는데요. 사정상 많은 부분을 낭독하지 못하고 부부와 갑질에 대한 챕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부부는 참 쉽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나 먼 관계이기 때문이죠. 부부가 무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깝기도 하고 촌수는 아예 근처에 올 수도 없을 만큼 멀기도 하니까요. 묘하게도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부부란 무엇인가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남남이다. 부부는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 같이 사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남남이에요. 남자의 성장 배경이 되는 가족 문화가 있고 여자도 자기가 성장한 가족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을 것 같아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만나 결혼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남이 만나 이질적인 것을 존중해주고 차이를 조금씩 좁히고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잘 다듬어지면 오래 같이 지내는 것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는 수평이 아니다. 흔히 부부관계를 수평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각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파워를 더 갖고 덜 갖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수평이 되듯이 무게가 같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남편의 파워가 훨씬 컸어요. 현재는 수평을 지향하고 있죠. 수평에 가까운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평에 가까울 테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죽어도 지켜야 한다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수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이 두 사람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부부는 성적 관계다. 부부 관계가 일반 관계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성적 관계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서로 양해하고 사는 것이 성적 관계입니다. 성적 관계가 부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보니 부부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 사회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가치에 따라 부부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원칙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우자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배우자 이외에 또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묵인했습니다.
조선시대 풍습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현재 경복궁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양옆으로 관직에 있는 양반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많았다고 해요. 이들은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근방에 묵시적으로 둘째 부인을 정해놓고 거기서 먹었다는 거죠. 부부도 성적인 관계를 빼면 다른 관계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옳으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은 화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로 원수 갚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다투어 보는 거예요. 싸움 끝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 알았다. 너는 누구 나는 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부부라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난 것이니까 사귀는 동안 많이 다툰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싸워본 후에 이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헤어지고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결혼해도 된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것은 화해를 전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자존심을 세우려고 혹은 속상함을 풀기 위해 싸운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모른다.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주는 게 최고의 대화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회가 옛날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문화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고 또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볼 수가 있었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무슨 근심이 있어, 뭐 좋은 일 생겼어 하고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만 함께 사는 핵가족인데다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고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정 부분이 끈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사는 거죠.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 남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무슨 부부라고 함께 사느냐고요. 일정 부분 서로 꽂힌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형제 중 막내인데 자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언니들 학비도 자기가 되면서 가정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즐겨했어요. 그분이 결혼한 후에 아프다고 나에게 왕진을 청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을 처음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알아눕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찍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 아내에게 할애해서 주는 역할이 없었어요. 빨래도 자기가 하고 밥도 자기가 해먹고 아내는 그냥 아내라고 와 있는 것 뿐이죠. 남편은 바꿀 수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취생활을 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역할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저히 같이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러고선 한참 못 봤는데 그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이 돌잔치에 초대한다고. 이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재혼한 걸 알게 되었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궁합이 맞았을까? 재혼한 남편은 누나가 7이 있고 막내였어요. 모든 식구가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해 성장할 때부터 돌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봐주는 아내가 들어왔으니 궁합이 맞았던 거죠. 하나는 못 줘서 안달이고 하나는 못 받아서 안달이니
개별적으로 둘 다 병리적이지만 그렇게 만나서 좋았던 겁니다. 결국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어주니까 그렇게 잘하면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가려워하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려운 데를 정확히 긁어주느냐 않느냐죠. 그게 바로 부부 궁합인 것입니다. 갑질 때문에 죽겠어요. 갑질의 심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도 갑질이란 두 글자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아랫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갑질은 회사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서비스업은 물론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원래 갑질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갑질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심리가 궁금해져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갑질은 완장이다. 갑질은 특별히 요즘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만 지금 이름을 갑질이라 할 뿐이에요. 옛날에는 완장을 찾다고 했죠. 일제강점기 때 유행한 말이 있어요. 면장이 그때 완장 차고 다녔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일본말로 야 기차서 내가 면장이야 라고 하면 기차가 쓴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완장을 차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도 있지만 지나치게 의시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갑질은 그런 완장, 그런 의자를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거기 앉아서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묵시적인 허락을 해주는 거죠.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통제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잖아요. 해도 별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적응의 문제인 셈이죠. 해도 자기에게 큰 손해가 안 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자를 역할로 보면 되는데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게 갑질입니다. 갑질을 하면 짜릿하다. 내가 크면서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것이 싸움을 해서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거였어요. 욕도 한번 실컷 해보고 싶은데 의식 수준에서 욕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이 안 들릴 정도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밖으로 크게 내뱉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은 욕덩어리예요. 그렇게 내 속에는 욕하는 것, 싸움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의무장교로 복무 중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논산으로 정근을 갔어요. 하루는 출근해서 보니까 병사들이 전부 왼쪽 볼이 부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다쳤대요. 또 다른 병사에게 물어봐도 화장실 가다 넘어졌대요. 덜지도 아니고 때를 지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서 똑같은 곳을 다쳤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위생병을 불러서 이실직고 하라고 했더니 일직 하사관이 때렸다는 겁니다. 하사관을 불러서 왜 때렸냐고 물었죠. 기분 나빠서 때렸어요. 이러더군요. 내 심장에 확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얘기 듣고 기분이 나쁘다. 네 논리대로 하면 내가 때려도 좋으냐? 라고 했더니 때리세요 하는 겁니다. 생전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어서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끝냈을 텐데 때리세요 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엎드리라고 해서 몽둥이로 한참을 때렸어요. 살짝 때리니까 꿈쩍도 안 해요. 꿈쩍이라도 하면 그만했을 텐데 사람을 계속 불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껏 때렸어요.
그렇게 10대 때렸더니 자빠지더라고요. 아프죠? 나도 화가 나서 때린 건데 그래서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며 돌려보냈어요. 나는 계급이 대위고 자기는 하사니까 나한테 달려들면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군법회의감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맞아서 억울하다니까 법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온 병원이 떠들썩해요. 나한테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하사관이 총을 들고 다니는 놈이라는 겁니다. 문제 하사관이라는 거죠. 나는 정근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소문을 못 들어서 그랬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겁이 나서 손을 댔겠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위생병에게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달래라고 했지요. 우리 가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위생병이 가니까 그 하사관이 더 놀란 거예요. 논산에서 자기를 팰 놈은 아무도 없는데 이 대위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나를 패느냐 이거죠. 거기서 나한테 꺾인 거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때려놓고 불안했는데 그 일로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리니까 짜릿한 쾌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나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싫지 않고 재밌고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갑질이 되는 거죠. 짜릿할 때 끊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신의학적 처방은 단칼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쾌감이 올 때 이것은 그만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딱 끊어야 해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쾌감을 잊지 못하고 자꾸 몽둥이를 들었으면 갑질로 유명한 폭력대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적 덕목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짜릿하다면 이게 갑질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필요하죠. 종이란 의식을 심어야 한다. 의사들은 콧대가 되게 세거든요.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 콧대가 쓸만하다 싶지만 콧대가 너무 세면 고압적이 되어 환자에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환자를 높이는 마음을 심어줘야 해요. 내가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첫마디가 의사는 환자의 종이다 였어요. 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종입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병과 싸우기 위해 종노릇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는 환자와 같고 병에 있어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종사하는 하나의 충직한 종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명절에 인사 오면 내가 또 비슷한 덕담을 하는데 그 말에 저항을 안 하는 걸 보면 어딘가 스며들어가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듯해요. 선생님의 갑질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을 듣고 갑질의 본질이 짜릿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 수양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을 넘어서는 이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랬을까요? 미국 학술대회에서 간 미국 교수들의 소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할 때는 아주 권위적이고 근엄한 교수들이었지만 학술대회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슈퍼마켓에 갈 때는 그저 수수한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로 변화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어디서나 교수 티를 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도리어 그 교수들을 더 권위 있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성격은 동등하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그때 만난 교수들에게 받은 감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